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차 3과목 직업정보론 기출문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41번 한국표준산업분류. 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7차였었죠. 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아주 자주 빈출되는 주제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네,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 1번,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네,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이야기죠. 2번,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1개 부서로 포함한다. 네, 단일 사업체를 보조하는 단위니까 부서로 포함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3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한다.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으로 분류한다고 했나요? 네,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조사 기간 중에 산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입니다. 설립 중인 사업체는 당연히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청산을 앞둔 사업체는 어떻게 하죠? 네, 청산 이전에 그 산업 활동에 따라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제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산업 분류 결정 방법. 생산 단위의 산업 활동은 주된 산업 활동이라고 했죠. 1번에서. 네, 그래서 산출물의 부가가치 크기에 따라, 네, 부가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이제 산업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산출물의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산출액도 이제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 현황을 보는 거죠.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설비 정도를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거는 보통 이제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분야죠.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그래서 정부기관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분야를 제외한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경우 여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했어요. 네, 이 부분 이제 기억나시나요? 네,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사무 제외한 정부기관은 그 해당 활동의 특징,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리고 반대 경우도 있었죠. 이제 민간 기관인데 이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를 담당하는 이 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분류를 하죠? 민간 기관이어도 이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분류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죠. 네. 그 다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 활동을 달리하는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네, 3번의 그 보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휴업 또는 자산 청산 중인 사업체는 네, 당연히 영업 중이거나 청산하기 전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산업 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뭐 분류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어렵게, 그러니까 내용이 많긴 하지만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 원칙의 방향을 생각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이제 반드시 막 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원칙 기준이라는 건 최대한 상식적이고 그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네, 이런 방향 취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보시면 읽어보고 이해하고 네,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내용이 많다고
그 부담을 갖지 마시고 아마 첫 영상부터 그러니까 2021년 3차 시험 문제부터 이제 2차, 1차, 지금 20년 3차까지 쭉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거의 한 뭐 5번 반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 뭐 이것까지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네,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네, 계속 진행할게요. 설립 중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설립 이후에 그 개시하는 산업 활동에 의해 결정되겠죠.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부서로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의 경우, 예를 들면 본부, 본사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네, 우리 흔히 뭐 이렇게 복합 기업들, 그러니까 대기업들, 계열사 많은 대기업들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주회사가 보통 이제 별도의 사업체니까 그렇게 본부 회사 그렇게 떠올리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네, 산업분류 결정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42번. 다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은 네, 훈련 과정 인정,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를 확정,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훈련 과정 모니터링. 이건 어디서 하는 걸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입니다. 훈련 과정 인정, 실시 신고 접수 및 수료자 확정, 비용 신청서 접수 및 지원, 훈련 과정 모니터링. 네, 실제로 또 국가기술 자격증, 우리 그 개인들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담당하는 것도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보기의 내용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고용정보원이랑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산재 고용보험 업무 하는 곳이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복지, 근로자 의료 관련된 복지 관련된 의료, 복지, 산재, 고용보험. 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말 그대로 고용 관련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 고용 동향, 직업 변화, 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이런 것들 정보를 이제 통계 자료들 제공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고용 관련 정보 통신망 운영하는 곳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직업 사전, 직업 전망 이런 거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그 발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는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네. 이제 직업 상담사 분들이 또 많이 근무도 하시고, 이제 취성패,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실업급여 이런 거 신청하는 곳이 고용센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네, 43번.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분류할 때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죠. 네, 이것도 전에 이제 몇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진로 의사결정 모델이라고도 하고 직업 선택의 결정 모델, 뭐 모델을 모형, 이론 이렇게 다 같은 얘기라고 했죠. 진로 의사결정 모델. 자,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이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은 말 그대로 기술하다, 디스크립티브라 그랬죠. 네. 그래서 직업 결정의 방식, 직업 결정 방식이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기술해주는, 설명해주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처방하다. 네. 처방을 해주는 거죠. 프리스크립티브. 이렇게 직업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좋은 직업 결정 모형이다 라는 의미에서 처방적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에는 타이드만 오하라, 힐튼, 브룸 등의 모형이 있고 처방적 모형에는 갤라트 모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뭐 카츠, 칼도, 지토스키 있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별표 쳐놓은 그 모형들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확실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모형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오면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죠. 플래처의 모형. 네, 플래처의 모형도 직업 결정 모형이죠. 기술적 모형. 겔라트가 처방적 모형이죠. 타이드만 오하라 기술적 모형. 네, 그래서 여기 이런 모형들이 기술적이고 이런 모형들이 처방적이다라는 것까지 구분을 하시고, 이 별표가 돼 있는 모형들, 특히 타이드만 오하라, 부름, 겔라트 모형 정도는 좀 확실히 학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힐튼까지 학습이 되면 더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이제 다 언급했던 여기 별표 친 모형들은 다 한 번씩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쵸? 부름은 뭐 워낙 자주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뒤에 또 나오면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4번.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라고 했었죠. 네,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산업분류 적용 원칙, 산업분류 결정 원칙. 네,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렇죠.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 등을 고려해서 산출, 투입, 공정을 고려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 맞는 얘기죠. 2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순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최상급 분류, 대분류를 결정하고 중, 소, 세, 세세 단계. 3번.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과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해야 한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네. 합법, 불법, 공식, 비공식 생산물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한 기업의 형태, 그 경영 그 소유 형태, 이런 형태도 따로 분류하진 않는다고 했어요. 산업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산업인지를 확인하는데 이 생산물이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경영자 경영 기업인지 오너 경영 기업인지 그 구분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 분류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그걸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4번 넘어갈게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겠죠. 네, 4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정답 3번인데 이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또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 다음 생산 단위는 산출물, 투입물,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한다. 네, 복합적인 활동 단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선 대분류부터 확실히 결정하고 중, 소, 세, 세세 분류로 순차적으로 결정을 해 나간다. 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수수료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똑같은 활동을 이제 내 사업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냥 상식적인,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방금 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산업활동 수행한 정부기관은 활동의 성질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한다. 그리고 반대로 공공행정 부문에 속하는 산업활동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공공행정 부문으로 분류한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 기관이냐 민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활동의 내용, 이 산업활동의 내용이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운영 방식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라고 얘기했죠. 관련이 없잖아요. 뭐 누가 소유를 했건 어떻게 운영이 되건 그거는 이제 산업 분류랑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할 이유가 없겠죠. 산업 분류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분류. 하지만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를 판매하는 거는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지만 내가 만든 거랑 내가 사온 거를 같이 팔 경우에는 그 중에 더 비중이 높은, 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는 얘기겠죠. 네.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뭐 두세 번 읽어보면 다 다 이해가 되시고 네, 문제 나오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 넘어갈게요. 45번. 다음은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비교한 표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자, 보기를 보시면 전화, 면접, 우편 이렇게 세 가지 조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 면접, 우편 조사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제 찾는 문제인데 먼저 보시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무엇일까요? 네, 면접 조사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들겠죠. 이제 1대1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시간,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조사가 면접 조사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응답 자료가 정확한 편이겠죠. 1대1로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응답률도 높습니다. 네, 응답을 회피하는 게 좀 어렵겠죠. 뭐 누락하거나. 그래서 면접조사 응답률 높고 하지만 1대1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표본 관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억은 면접조사. 이제 전화랑 우편 중에서 보면 비용이 쭉 보통이고 여기서 보면은 응답 자료의 정확성이 낮고 응답률이 낮대요. 이것은 전화일까요? 우편일까요? 네. 우편이 더 응답률이 낮겠죠. 자료의 정확성도 더 낮을 거고. 왜냐하면 우편 조사는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죠. 전화보다. 그래서 이제 응답률과 또 정확성도 마찬가지. 응답하면서 여러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죠. 전화 조사보다. 뭐 굉장히 분위기, 이 조사하는 환경이 굉장히 산만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의 없게 대답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표본 관리는 근데 우편 조사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질문지를 던지고 회수하면은 이제 대규모로 표본을 관리하기가 편하죠. 전화는 다 전화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전화조사, 디귿은 우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6번.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 그러니까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시키는 것이에요. 분류 기준. 그래서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산출물이라고 하면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이 산출물의 특성에는 산출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가공 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산출물의 특성, 그리고 투입물의 특성, 재료, 공정, 생산 기술 및 시설 등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아닙니다. 네. 47번. 한국 표준직업 분류 원칙 중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수직업 종사자, 직업이 이제 여러 개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직업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자, 우선 제일 우선적으로 취업 시간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취업 시간 우선 원칙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입 우선의 원칙,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순으로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고, 생산 업무 우선 원칙은 이제 다수 직업 종사자를 분류하는 원칙과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제일 먼저 취업 시간 우선으로 해서 직업을 분류합니다. 근데 분류가 어렵다 하면은 이제 수입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취업 시간, 그 다음 수입 우선으로도 분류가 어렵다라고 하면 조사 당시에 최근의 직업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가장 오래 종사한 일에 대해서 이제 우선 하는 거고, 네. 그게 직업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장 오래 하는 시간,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가장 많은 일, 네. 그걸로도 분류가 안 되면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일,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시면, 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추가로 이 직업 분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산업 결합된 포괄적인 업무, 결합된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 있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번 회차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순서에 따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는 업무일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선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으면 가장 주된 직무가 우선시 돼야겠죠. 네, 그래서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주된 직무 우선으로 분류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최상급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합니다. 네, 가장 상급의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분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생산 업무를 우선시한다. 네, 정리가 되시겠죠? 네, 여러 직무가 결합되어 있을 땐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하고, 주된 직무 분류가 안 돼. 그러면 최상급 직능 수준을 우선으로 하고, 최상급 직능 수준이 분류가 안 돼. 그러면 생산 업무를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직업 분류의 원칙, 그냥 직업을 분류하는 원칙이에요. 이거는 포괄성, 배타성. 우리가 질문지 관련해서 공부할 때도 이제 포괄성, 배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반응 범주, 응답 범주. 즉 말해서 질문지에 대답할 때 그 응답하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직업 분류에서도 포괄성, 배타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포괄성이란 무엇이냐? 직업 분류 체계에는 모든 직업을 포괄해야 한다. 모든 직무를. 네, 그래야겠죠. 네. 직업 분류 체계에서 누락되는 직업이 생겨서는 안 돼요. 누락되는 직무가. 네, 그래서 모든 직무를 포괄해야 한다. 이게 포괄성에 대한 이야기. 배타성은 서로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한 직무끼리는 묶여야 되고, 다른 직무는 이제 서로 다른 걸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첩되는 분류가 있으면 안 되죠. A 분류와 B 분류가 있는데
A 분류, B 분류에 중첩되는 내용이 A에도 해당이 되고 B 분류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분류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분류는 이제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배타성의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괄성, 배타성. 네.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48번.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경제활동 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그렇죠.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다시 적어볼게요. 네, 너무 엉망이죠? 다시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어요. 그쵸? 생산 가능 인구가 있으면 생산 가능 인구가 둘로 나뉘어지죠. 생산 가능 인구가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만 15세 이상인 모든 사람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나뉘어요? 취실, 그쵸?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네. 이 표 노동시장론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맞는 이야기. 2번. 육아. 조사 대상 주간에 주로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3번. 취업 준비. 학교나 학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말한다. 아, 이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자영업자란. 네, 그래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우리가 뭐 주요 용어를 또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출제되었던 거랑 출제될 만한 용어를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자,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주요 용어. 네. 간단히 살펴볼게요. 경제활동 인구. 조사 대상 월 15일 현재, 이게 매월 조사를 하거든요. 고용 그 현황을. 그래서 조사 대상 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만 15세 이상을 모두 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죠. 그래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인구다. 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제가 방금 잘못 말했죠. 만 1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이제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죠. 네.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취업자, 실업자를 제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죠. 네. 그리고 자영업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 합친 인원이 자영업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자라고 하면 이제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수강을 포함해서 학원 기관 수강하지 않는 취업 준비 인원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기관 수강하는 사람이랑 수강하지 않는 사람의 합계를 취업 준비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그냥 취업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학원 기간 수강과 학원 기간 수강 외라고 나눈 이유는 그냥 이게 통계를 위해서죠. 네. 통계를 위해서 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 통계 내용을 보면 학원 기관 수강하는 취업 준비자와
그 외에 취업 준비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냥 취업 준비하는 사람 모두 합친 게 이제 취업 준비자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통계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자는 경제활동 인구인가요? 비경제활동 인구인가요? 네,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취업 준비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실업자 조금 더 살펴보면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 활동했는데 이제 4주간 구직 활동했지만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즉시 취업 가능한 자를 실업자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죠. 취업자,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된다. 네. 잠재 취업 가능자는 4주간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러니까 잠재라는 거는 현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다. 네, 그래서 4주간 구직 활동했으나 이제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잠재 구직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이 가능한 자. 조사 기간 중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까지는 좀 반드시 기억을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9번.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응시 자격으로 틀린 것은 공인어학 성적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뭔가 이 직업정보론 시험이 이제 최근 기출 문제에 좀 자주 언급이 되는 자격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응시 자격 1번 보기를 보기 전에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네, 문제로 들어갈게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을 제가 글씨를 크게 했죠.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의료랑 관광 분야에 관련된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 분야, 관광 분야 관련돼서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해놨습니다. 자, 보건의료, 의료 또는 관광 분야, 의료 관광 분야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 그리고 2년제 관련 학과라면 보건의료 관광 분야라 그랬죠. 2년제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 3년제 졸업하고 1년 이상 실무. 관광 분야에서 보건의료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 그러니까 그냥 합산 4년 이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제 졸업했으면 2년 이상 실무, 3년제 나왔으면 1년 이상 실무, 그리고 4년 이상 실무. 그리고 이 대학 졸업자라는 거는 4년제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합산 4년이 필요하다.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그리고 관련 자격증 소유자, 의사, 간호사, 이게 의료 분야잖아요. 의료 분야 그 자격증이랑 관광 분야 자격증이죠. 의료, 보건의료, 관광. 컨벤션 기획사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분류가 경영회계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경영회계 사무 분야 자격증인데 이게 어쨌든 컨벤션 기획사라고 하면 뭐 국제회의, 국제에 관련된 업무랑 관련된 자격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컨벤션 기획사는 그 자격증의 직무 분야가 어디라고요? 네, 경영회계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을 관련 자격증 취득한 사람까지, 그러니까 경력 4년 그리고 관련 자격증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컨벤션 기획사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1번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의 관련 학과로서 대학 졸업자 4년제. 네, 맞죠? 2번 2년제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4년. 네, 맞죠? 3번 관련 자격증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맞죠? 의료 분야. 관광통역안내사, 관광 분야. 컨벤션 기획사. 네, 국제회의라고 했어요. 국제. 네, 그래서 맞는 얘기. 4번 보건의료 또는 관광 분야에서 4년 이상이라고 했죠. 네, 도합 4년, 합산 4년 이상. 정답은 4번입니다.
50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의 성립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직업의 성립 조건, 이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업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네, 뭐 내용은 많지만 그냥 읽으면 또 이제 이해가 잘 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직업이라고 하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네,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따라서 첫 번째 계속성의 조건을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성이란 직업이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성. 계속 수행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매주, 매월, 매일.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주기가 있거나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속성으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성. 네, 경제적인 거래관계. 돈 수입이 있어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돈을 버는 활동. 그래서 무급자원봉사랑 전업학생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표준직업 분류에서 분류한 내용이니까, 네, 그 뭐 학생 여러분들, 무급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네, 저는 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제 무급이랑 전업학생들은 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 발생적 이득,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네, 자연 발생적 이득, 우연히 발생하는 이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직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경제성. 돈을 버는 활동이지만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 윤리성. 뭐 윤리적인 거야겠죠. 그러니까 비윤리적 반사회적 활동은 직업이 아니다. 사회성.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 활동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 활동, 그리고 뭐 수용소, 네, 구치소 이런데 수감된 사람들이 이제 그 강제 노동을 하잖아요. 징역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직업으로 보지 않는 것의 예시들을 또 정리를 해놨는데, 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연 발생적인 수입들이잖아요.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수입, 또 사회보장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 복권 배당금,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 예적금이나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 매각 수입. 그리고 네, 수용자 시설 내 경제활동, 그리고 강제노동, 불법적인 활동 다 직업으로 볼 수 없다. 네, 어렵지 않은데 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좀 특징적이니까 네, 이 항목 내용이랑 연결지어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한 뭐 두세 번 읽어보면 다 정리가 되는 내용들이겠죠. 네, 반드시 그래서 복습해 주시고요.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내 시설 내 경제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2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으로 본다. 아니죠. 이자나 주식 배당은 이제 자연 발생적 수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아니다. 자기 집의 가사활동도 직업으로 본다. 가사활동 직업으로 보지 않죠. 네. 보지 않습니다. 4번. 속박된 상태에서의 재반 활동이 경제성이나 계속성이 있으면 직업으로 본다? 직업으로 안 본다고 했죠. 네. 경제성, 계속성 상관없이 직업으로 안 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그래서 직업의 성립 조건, 자주 출제되는 내용,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네,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로 나오면 이게 떠올리실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50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51번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더 힘내서 네, 열심히 계속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